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상대지수 강하게 뛰어줬는데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M7 이제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그 네. 이면에는 이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CME 패드워치 쪽에서 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9.9% 거의 90%까지 예. 높아졌던 게 아마 상승 요인이었다고 싶어지고요. 지난주에는 이게 한 뭐 60% 정도 네, 불과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고용 그 지표가 악화된 걸로 나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금리 그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확률은 높아졌다. 네. 9월 달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관세로 유입된 그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위주로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배분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왔던 M7 기업들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밤사이 관세 관련 소식들도 또 전해졌었는데요. 주말에 저희가 스위스 관련 얘기를 또 했었죠. 네. 스위스가 미국과 지금 이제 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었었고 결국 39%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됐는데 네. 곧바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8월 7일 시행일까지는 며칠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아마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 같고 또 스위스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 네. 대한 것도 6개월간 중단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협상의 의지도 있긴 하지만 뭐 캐나다 총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수요일날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겠지만 캐나다는 지금 노 USA라고 네. 해서 미국에 가지도 말고 미국 제품을 사지도 말자 이런 반미에다가 반 트럼프 그 여론까지도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는 이제 뭐 35% 관세 부과에 그렇죠.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어떠냐 조롱했던 네, 얘기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 가슴속에 아주 그게 강하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겠죠. 반미 예. 감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관세 관련 소식들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지금 연준 안에서 이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서 자리를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또 노동통계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장을 해임하면서 자리가 비게 됐는데 네. 이쪽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쿠글러 이사 그 후임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친트럼프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파월 의장의 입지도 좀 좁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트럼프가 연준까지도 장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도 이제 그렇죠.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동통계국장을 해임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발표한 고용보고서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그랬었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선 전 수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 당시에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이라는 점도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젠 그렇습니다. 뭐 노동통계국장까지 이제 뭐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네.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뭐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은 다 바이든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밖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고 있다.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이런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들은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말씀드린 대로 뭐 CME 패드워치에서는 거의 90% 예.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연준 인사들은 또 딱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중한 스탠스를 네, 취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그래서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가 여전히 2% 이상 웃돌고 있다. 그래서 긴급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은 그렇게 공감하지 예.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경제가 일시적으로 1%대로 둔화되겠지만 26년도에는 다시 반등할 거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이제 해먹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노동시장 둔화는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네. 점진적인 냉각 과정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되죠. FOMC도 끝났고 블랙아웃 기간에서 돌아온 만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증시가 최근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주에 급락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급격하게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월가에선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지금 사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시장 반응이 미미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부진한 경제 지표, 고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세 불확실성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 실적은 기술주의 독보적인 성장세를 확인한 건데 기술주는 이게 그 성장 이 둔화에 대해서 예외다. 기술주, 그러니까 빅테크는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M7이 2분기 이 실적이 전년 대비 26%의 강한 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 S&P 500의 기업들은 4% 성장에 그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하고 주가 하락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8월 장세 변동성이 좀 예상되긴 합니다. 이런 투자 의견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밤사이 테슬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00가 깨질 듯 하면은 담는 게 좋다. 네. 왜냐면 또 곧바로 반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밤사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는 항상 이 호재와 악재가 네.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한테 9,600만 주, 그러니까 290억 달러 규모의 급여 패키지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일론 머스크가 최소한 2027년도까지는 테슬라에 남고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장기 전략적인 안정성이 확대된다. 이런 그 호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중국의 7월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에 플로리다주 법원이 지난 2019년도에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총 3억 2,900만 달러 손해배상금 중에서 2억 4천만 달러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뭐 웨드부시는 목표가 $500, 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410, 그다음에 파이퍼 샌들러는 $40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300 근접했을 때 십자형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긴다는 거는 장중의 변동성이 컸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300 정도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주봉상의 어떤 박스권 상단인 $350를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해 놓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350에서 네. $370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350에서 $370 정도로 이 단기 목표가를 책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새 $180마저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네, 지금 그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가 단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에서의 H2N2 칩이 판매량이 감소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게 좋다. 훨씬 더 단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제 8월 27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20 정도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235 네. 그 다음 목표가니까 상당히 높은 목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 그 M7들이 강력한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 지출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향후 매출 전망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90 터치하면서 고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종가는 $180에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 $190를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는 완만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8월 27일 그 실적 발표까지는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지켜보다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 좀 차익을 실현하는 차익 것도 실현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를 처음으로 넘어선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팔란티어가 오늘 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했죠. 실적을 이제 시간 후에 거래해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팔란티어 어떻게 보시죠? 네, 진짜 뭐 좀 전에 브리핑을 해주신 대로 매출과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사실 그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딱 잘라서 보면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매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예상 매출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문도 역시 38%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역시 정부 부문도 뭐 40%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가를 $170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72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종가에서는 $167 정도로 되고 있고요. 지금 $172 신고가 찍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팔란티어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대응하는 게 좋은 이유가 고평가 고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면 부담이 많죠. 네, 사실상 또 단기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 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나
내지는 지금 구간에서 네. 매수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와 관련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비 에이션에 대한 이슈도 살펴볼까 하는데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 승차 공유 업체인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 회사의 네. 도심 항공 여액 사업부를 1억 2,500만 달러 인수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바이 상업은행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략적으로 꼭 중요한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밖에 또 뭐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서 군사용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플라잉 택시를 네, 그렇죠.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간 최대 24대의 플라잉 택시를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생산 시설도 2배 이상 늘리고 있고, 또 오하이오주의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항공기 모빌리티 관련 주들이 동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밖에 또 피인수 기업인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30%가 넘는 급등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뭐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든지 또 드론 관련주들 중에 뭐 지금 언유주얼 머신스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동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플라잉 택시나 드론 관련주들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